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 세 아이의 엄마인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 셋을 낳고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전혀 아니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들이 좀 커서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면서 저도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저는 그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 제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고 그 사건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답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남편을 만난 것은 부모님의 소개였어요. 친정어머니께서 불교 대학을 다니시는데 그곳에서 알게 된 분이 다리를 놓은 것이었죠. 몇 번을 만나면서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구나 싶었죠. 불같은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남편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만난 지 5개월 만에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사실 급한 감이 있기는 했죠.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내심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오래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 전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만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결혼을 진행했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말이죠. 당시에는 그냥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평범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시집살이도 없었고요. 남편과 큰 트러블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너무 시집살이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할머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사란 재산은 다 절에 보내버렸고 명절 차례에도 음식을 외부에서 주문해 간결하게 딱 끝내시더라고요. 남편도 가정적인 사람이라 주말에 저와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었고요. 임신을 했을 때도 육아에 지쳤을 때도 남편 덕분에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길 정도였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배부른 소리냐, 도대체 뭐가 고민이냐 하시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저와 함께 있으면서도 저와 있지 않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마치 껍데기만 있고 영혼은 저 멀리 가출한 느낌. 바로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외로운 기분. 그런 느낌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걱정을 하기도 했죠.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요?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내가? 아닌데. 회사 일이야 늘 그렇지. 별다른 일 없어. 걱정하게 만들었구나. 미안해.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웃어넘겼지만 저는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잘 해결되었나 보다 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은 사람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얼굴에 온통 나 우울하다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걸기가 힘들더라고요. 괜히 저까지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고요. 그날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멍하게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불러도 반응이 없었죠. TV에서는 무슨 동물원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남편은 뚫어져라 바라보더라고요. 연애 시절 동물원에 가자고 하면 곤란한 표정을 짓던 사람이 별일이다 싶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의 이상행동이 좀 길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시어머니께 남편에 대해서 직접 여쭤봤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도 그런 면이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완전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꿈에 나올까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얼굴을 하고 계셨죠.
늘 제게는 웃는 모습만 보여주시던 시어머니의 다른 면을 본 기분이 들었어요.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같아서요. 입맛도 없어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혹시 그이가 계절을 타나 싶었는데 꼭 계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말은 안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그러는 것 같진 않아? 그 일이야 늘 출장이죠. 하지만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혹시 어머님 뭐 아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시어머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혼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집중해서 들어봤지만 너무 빨리 말씀하시는 통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한참을 혼자서 생각에 빠져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방금까지 그 무서운 얼굴은 어디로 가고 없고 평소에 다정하신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이 계절을 타나보다 하시면서 말이죠. 남자들은 그럴 때도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며 제가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수상쩍은 행동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죠. 시어머님께서 남편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몰라도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돌아왔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실제로 남편의 이상 증세는 그 이후로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고 육아에 지친 저는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던 시점이기도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 함께 육아를 하면서 저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무척이나 신경을 써주었고요. 둘째까지 낳고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니 집이 좀 좁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는 적어도 셋은 가지자고 합의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죠. 문제의 발단은 이삿짐을 싸면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집에는 남편이 서재로 쓰던 공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곳에는 아이 용품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남편의 공간이었죠. 남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남편이 서재를 갖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꼭 남편의 서재만큼은 크던 작던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 집의 작은 방에 남편의 서재를 꾸몄고 남편 역시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이사를 앞두고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바쁘다 보니 서재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러다 이사 날짜가 되어도 짐 정리가 다 안 끝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서재의 짐을 제가 정리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잠시 고민이 되는지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죠. 남편은 딱히 버릴 물건이 없으니 책상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박스 하나하나에 태그까지 붙여가며 남편의 짐을 정리했죠. 그러다 못 보던 보관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기 처음 이사 올 때 이런 보관함을 본 적이 없었는데 뭐지 싶었죠.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자의 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보관함이 궁금하더라고요.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금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결국 저는 그 상자를 열어보고야 말았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행동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아무리 부부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뭐하러 그런 것을 여느냐고 혀를 차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그 보관함을 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관함에는 앨범과 다이어리로 보이는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앨범에는 남편의 사진으로 가득했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웃고 있었고요.
단박에 남편이 과거 만났던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없으면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내 배우자에게 내가 첫사랑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저부터도 남편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있을 정도인데요. 물론 이런 사진을 보관함에 따로 넣어두었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는 사진이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 있던 사진이었죠. 그 사진에 찍힌 날짜는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결혼을 한 달 앞둔 그날이더군요. 사진 속의 남녀는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고 배경은 여객선 위로 추정되더라고요. 사진을 보는데 머릿속에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3일 동안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있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카카오톡을 하던 남편이 3일 내내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죠. 첫날에는 저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냐고 괜찮냐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아예 전화를 했는데 폰이 꺼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들은 제게 메리지 블루 아니냐며 말했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3일 만에 연락이 닿은 남편은 친구에게 문제가 생겨서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하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일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앨범만 보고 넘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일기장으로 보이는 노트를 펼쳤답니다. 역시나 남편이 사용하던 다이어리더군요. 그 여자와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여행을 다녀온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무려 8년의 시간 동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자와 그 여자는 8년의 시간 동안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와 헤어지고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죠. 정말 숨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왜 저와 결혼을 했을까? 오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비참한 기분마저 들더군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낸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말이죠. 다이어리에는 그날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 맨 아래에 사진이 한 장 있을 뿐이었죠. 그 여자가 어린애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 한 달 전에 그 여자와 만난 거? 그것도 용납할 수는 없지만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진은 뭔가요? 도대체 뭐라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일찍 들어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걱정스러운 말투로 어디 아프냐고 물었죠.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목소리마저 가증스럽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있으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고 남편은 4시에 마치고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아직 어린 아이들을 잠시 맡아달라고 하고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칼같이 퇴근했는지 5시도 안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죠. 들어오자마자 조용한 분위기에 남편이 갸우뚱하며 아이들을 찾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잠시 봐달라고 했다고 말하며 와서 앉으라고 했어요. 저의 명령조에 남편의 표정이 빠르게 굳더군요. 한 번도 그런 말투로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 아마 남편도 당황했을 거예요.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이들을 친구 집에 맡겼다니.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지금이 기회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도 이번만큼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여보한테 숨기는 일이 뭐가 있어. 회사 일만 아니면 다 여보한테 이야기하는데 오늘따라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사 준비 혼자만 한다고 화난 거야? 남편은 모든 것을 제게 다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이사 준비를 맡긴 것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저는 그런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곱게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옆 의자에 올려둔 보관함을 식탁 위로 올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의 얼굴색이 확 바뀌더군요. 남편은 이걸 어떻게 찾았느냐고 혹시 안을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개인 물건 만졌다고 화라도 내게요? 화는 내가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아니야.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헤어진 사람이야. 나랑 만나기 전에 헤어져? 그런 사람이 결혼 한 달을 앞두고 사진을 찍어요? 당신 눈에는 내가 바보처럼 보이나 봐요? 그런 거짓말에 속을 만큼? 그건 오해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줘.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테니 기회를 달라고 했죠.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 소리가 올라올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거듭 오해라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한 발 물러섰지요.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 10년을 넘게 만난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 CC로 만난 사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본 다이어리는 두 사람의 연애 시절의 일부분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 여자와 결혼을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그 집에 인사를 간 것도 맞다고 하더군요. 다만 여자 집에서 남편을 가진 것 없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나섰다고 했어요. 여자 쪽이 많이 잘 사는 집이었나 보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졌고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남편에게 소개를 했다고 말이죠. 헤어졌다는 사람이 결혼 한 달 전에 사진을 찍어요? 그것도 여객선 위에서?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결혼 전에 3일 동안 연락 안 됐던 적 있었는데 그때였죠? 그때 이 여자랑 있었죠? 그녀랑 있었던 건 맞지만 여보, 그건 헤어졌는데도 자꾸만 연락이 오는 그녀한테 우리 결혼식 청첩장 전해주려고 만났을 뿐이야. 바로 헤어졌고.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요? 청첩장을 주러 간 사람이 사진을 찍어요? 그걸 현상까지 해서 보관을 했는데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편은 그렇게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아 술을 많이 마셨고 그 때문에 병이 났었다고 말하더군요. 부모님께 확인을 해봐도 좋고 병원 기록을 확인해도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제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며 제게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셔 아예 전화기를 꺼두었다고 하는데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는 말인데 정말이지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제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웃고 있자 남편이 급하게 말을 이었죠. 정말이야. 그리고 그 앨범은 우리 결혼하고 나서 회사로 보냈더라고. 자기도 결혼한다고 하면서 청첩장이랑 같이 모든 추억을 정리했다고 잘 살라고 하면서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을 뭐하러 만들겠어. 다 지난 일을. 정말이야. 나는 그때 헤어지고 당신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 다 잊었어. 그걸 왜 간직하고 있는 건데? 저는 남편의 구질구질한 변명에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죠. 남편은 버리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맞다고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라 어디다가 버려야 할지 몰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다고 말이죠. 제 상식으로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말에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다 버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마저도 가식으로 느껴졌죠. 저는 가빠오는 호흡을 겨우 몰아쉬고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진을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그럼 이 사진은 뭐라고 설명할 건데? 여자랑 아이 사진은 뭐냐고요? 사실 그 사람 입양아였거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예전에 있던 입양시설에 가서 봉사활동했었어. 그때 사진이야. 나도 함께 갔었었는데 근데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 몰랐어. 당연히 그 보관함에 들어있는 줄은 더더욱 몰랐고. 정말이야, 믿어줘, 여보.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는 듯 달래는 어조로 말을 이었어요. 참, 이 변명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 자체가 들지 않았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시원한 말을 몇 번이나 들이켰죠.
분명 차가운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속에 붙은 천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앨범은 바로 폐기 처분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도 못했던 처분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화낼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 한 번씩 우울해했던 거 그것도 그 여자 때문이죠?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마지막 질문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남편이 흠칫거리며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 행동이 충분한 대답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죠. 저는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남자랑 왜 제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며 동창회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 마음이 쓰였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쓰여요? 그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듣고 나니까 마음이 쓰이던가요? 당신은 나나 우리 아이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들어보면 내 마음 충분히 이해. 내가 미쳤다고 그 사장을 듣고 있어요? 됐어요. 그냥 우리 이혼해요.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는 핸드폰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친정에서는 당연히 발칵 뒤집혔어요.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제 말에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죠.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잠시 동안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했고요. 다음 날 이야기를 전해들었는지 시어머니께서 친정으로 오셨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셨어요. 그 모습에 괜히 여기에 와서 친정 부모님을 곤란하게 했구나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카페로 갔죠. 시어머니께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죠. 어릴 때부터 뭐 하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이 없더니만 결국에 이 사단을 만들었구나. 진짜 미안하다, 아가. 그런데 결혼 전에 만났다는 그 말은 사실이야. 청첩장 전해주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얼마나 마셨는지 술병을 얻었더라. 참 대단한 사랑이네요. 어머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제게 제대로 말씀 한번 해주신 적 없으셨죠. 제가 그때 그 일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면서 말이에요. 내 죄야. 내 죄가 크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말 그년을 만나고 온 건 딱 한 번이었어. 그 이후로는 전혀 연락이로고는 없었다. 앨범 이야기 나도 들었다. 내가 다 어이가 없더라.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그래서 따끔하게 혼내고 그 앨범도 내가 가지고 나왔다. 태워버리던가 하려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을 결심한 이상 어떻게 되든 제가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죽을 죄를 저지른 것도 맞지만 정말이지 저와 만나면서 다른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한 행동을 잊을 수 없는 것도 이해하지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겠느냐고 사정을 하셨죠.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시에 저는 정말이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그 사건에 휘말려 있을 때 막내가 생겼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이혼은 하지 말라는 뜻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셋째를 핑계로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약속을 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정말이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멍하게 딴 곳을 보는 일도 없었고 동창회니 뭐니 일체에 참석조차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니 저도 남편도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 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강화도로 스키를 타러 갔었어요. 저도 남편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스키만큼은 예외였거든요.
아이를 낳고 육아한다고 스키장은 꿈도 못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스키장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막내가 돌도 지나 걷기 시작하니 가족끼리 다녀온 것은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강원도에는 시누이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잠깐 맡겨두고 스키를 신나게 타기로 했죠. 그렇게 즐겁기만 할 줄 알았던 가족여행에 초를 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저녁이 되고 남편이 야간 스키를 타러 가자고 하기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다녀왔죠. 정말이지 추운 날씨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스키를 타고 남편은 가까운 곳에서 오랜만에 데이트 기분을 내자고 하더니 근처에 야경이 좋은 곳으로 차를 돌리더군요. 가다가 커피점에서 따뜻한 커피까지 들고 말이죠. 남편이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 차에 혼자 남아있던 저는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기분이 좋아 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전화가 울리더군요. 저장조차 되어 있지 않는지 11자리 숫자만 떠 있었죠. 전화를 받지 않자 끊기는가 싶더니만 다시 울리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울리는데 혹시 회사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처음 듣는 목소리의 여자가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전화 끊지 마. 왜 자꾸 내 전화 피하는 거야? 잠깐만 만나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야? 누구세요? 전화 어디다 거셨습니까? 저는 의아한 목소리로 묻자 상대방이 숨을 몰아쉬며 말을 멈추더군요. 전화가 끊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냐고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잘못 걸었다고 말하며 전화를 냅다 끊더라고요. 저는 별일이 다 있다 싶어서 그냥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차로 돌아왔어요.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받자마자 그게 무슨 예절인지 모르겠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얼굴이 묘하더군요. 당황한 표정도 아니고 화가 난 표정도 아닌 뭐라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야경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도착하면서였어요. 분명 자신이 제게 권했으면서 야경을 보며 감탄을 하는 것은 저뿐이더군요. 남편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집중을 하지 못했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무슨 일이냐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까 전화 온 여자가 뭐라고 하더냐고 물었죠. 말했잖아요. 받자마자 전화 끊지 말아달라고 하더니 왜 피하냐고 물었다니까요. 아, 말 하나 안 한 것도 있었는데 만나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하던데요? 그 말 말고 다른 소리는 안 했어? 남편의 반응에 순간 저는 이 전화가 잘못 걸린 전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바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죠. 남편은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거의 잊어간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의 이름을 말이죠. 저는 왜 그 이름을 또 들어야 하나 싶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얼마 전부터 전화가 계속 와서 차단을 해두었는데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가 온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만날 이유가 없다고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이죠. 당신이 무슨 여지를 주거나 한 건 아니죠? 따로 연락을 했다거나. 그럴 리가 절대 아니야. 그때 약속했잖아. 남편은 결단코 자신은 그 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는 남편을 믿겠다고 했어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의심이 싹트고 있었죠. 여자 쪽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과연 남편이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즐겁게 출발한 가족여행이라 웃으면서 보내고 싶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웃음이 나오질 않더군요. 그런 저의 불안을 남편도 눈치챈 모양이었는지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는 핸드폰을 사로 장만해서 왔더라고요. 아예 번호를 바꾸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새 번호를 돌리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동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연락 올 일은 없을 거라고 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잠깐이라도 남편을 의심했던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나중에 더 크게 터질 것이라고 말이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니 저한테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일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싶었죠. 그래서 지인과 함께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볼일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래처에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꽤나 멀리까지 나왔죠. 집에 가는 길에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게나 사가야겠다 하고 버스 밖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신호를 받고 기다리는데 횡단보도 앞으로 낯익은 남자가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이었죠. 지금이라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바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업무를 옮겨 외부로 나가는 일이 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던 저는 경악할 만한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의 어깨를 안아주며 다독이는 모습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버스에서 당장 내리고 싶었지만 정류장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어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정류장에서 내려 남편을 확인한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도착했지만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함께 있던 여자도 말이고요. 주변을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허탕이었답니다. 남편에게 전화도 걸어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복잡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도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행복 회로를 돌려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도 아무것도 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스스로 본 장면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헛것을 봤으면 좋겠구나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나가봤어요. 그리고는 횡단보도 앞 커피 전문점에 자리를 잡고는 하염없이 횡단보도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낯이 익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날 만났던 여자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의미로 눈이 휘둥그레졌죠. 몇 년 전 저희 가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남편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저는 설마 남편이 어제 만난 여자가 저 사람은 아니겠지,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의 바람대로 남편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저 제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의 일들이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어느 날이었죠. 새로운 거래처에 인사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지인이 큰 건수를 잡았다고 축하의 의미로 점심을 근사하게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교의 브런치 카페로 향했죠. 저 사람 형부 아니에요? 언니, 저기 저 앞에. 형부라고? 어디? 형부가 어딨어? 저기 건물 앞에 걸어가잖아요. 저 골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옆에는 누구예요? 여잔데?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인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는 남편과 여자의 뒤를 따라갔죠. 지인도 얼떨결에 저를 따라 움직였고요. 두 사람은 골목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한 건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순간 그 모습에 움직일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모텔이었거든요. 지인도 당황하는 목소리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죠.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모텔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금 들어간 사람과 일행이라고 하며 방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지인이 엘리베이터를 확인했는지 저에게 5층이라고 알려주었죠. 모텔 주인은 어디를 들어가느냐고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바로 밀치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갔어요. 5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억만 년 정도 걸린 것 같았어요. 5층에서 멈춰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내리자마자 남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갔을까 두리번거리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한 걸음에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모텔 문을 잡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성큼성큼 다가갔죠. 여보,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당신이야말로 이 시간에 그것도 모텔에 무슨 일이에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다 일이 좀 있어서. 일? 일은 무슨 일이에요?
모텔에서 여자랑 무슨 일인데? 저는 막아서는 남편을 밀치고는 모텔방 안으로 들어갔죠. 지인은 남편을 붙들고는 무슨 낯짝으로 저를 막아서냐고 큰 소리를 쳤고요. 모텔방 안으로 들어간 저는 정말이지 엄청난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모텔방에는 남편의 전 여친과 그 여자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아이 둘이 있더라고요. 큰애는 우리 첫애 또래보다 조금은 더 나이가 많아 보였죠. 아이들은 잔뜩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저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짓는 것도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더군요. 저는 숨이 막히는 충격과 함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내서 물었어요.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남편이랑 모텔에서 왜 만나고 있는 건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얼마 전에도 우리 남편 만났었죠? 뭐예요? 왜 우리 남편 만나고 있는데요? 여보, 나랑 이야기하자. 정말이지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나랑 이야기해. 이거 나요. 당신한테 듣는 거나 이 여자한테 듣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니까, 여보. 나랑 이야기하자고.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모텔에서 끌어내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 여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빨리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뭐가 억울한지 대뜸 눈물부터 흘리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엄마가 울기 시작하니 자기들도 덩달아 울기 시작하더군요. 모텔방은 금방 우는 소리로 가득했죠. 남편은 그런 여자와 아이들이 불쌍한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자신과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제 몸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당신, 이 상황에서도 저 여자가 안쓰럽고 저 애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나는요?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한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보, 사정이 딱해서 내가 도와준 것뿐이야. 자세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불쌍한 사람들 이만 두고 나가자. 불쌍? 지금 불쌍이라고 했어요? 정말 이제 나도 지긋지긋해. 다 끝났어.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말자고. 저는 남편의 뺨을 강하게 한 대 쳐올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모텔방을 나섰어요. 제게 맞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남편이 뺨을 붙들고는 멍한 얼굴로 서 있기만 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부르며 따라왔죠. 지인은 급하게 문을 닫으면서 남편에게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전 여친을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화가 났지만 제 앞에서 그 여자의 편을 들고 있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온 저는 남편의 짐을 급하게 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나갈까 생각했는데 옆에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제가 나가야 하느냐고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저는 남편의 짐을 챙겨 문 앞에 놔두었습니다. 곧 남편이 저를 따라왔는지 문을 열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현관 비번을 바꾼 저는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몇 번이나 벨을 누르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더 이상은 그 사람이랑 못 삽니다. 그렇게 좋아 죽는데 전 여친이랑 살라고 하세요. 제가 이혼할 테니까 그 사람 데리고 가세요. 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전 여친이라니.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어머니 아들 데려가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단호하게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죠. 얼마 뒤 시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지 뭘 하는지 집 앞이 소란스러워지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나가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그 총극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이 조용해지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데려가셨나 보다 싶었죠. 저는 정말이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로 뜨거웠던 머리가 차갑게 식어가더군요. 저는 종이를 꺼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하나씩 적어나갔습니다. 첫 시작은 이혼이었죠.
그 다음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위자료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이혼은 남편의 바람이 사유였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비를 포함해서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할 생각이었어요. 아침이 되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오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아이들과 살 집이 될지도 모르는 이곳에 남편을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밖에서 보겠다고 했죠. 약속 시간보다 이르게 도착한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남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까칠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달라고 했죠. 저는 어디에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정으로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장소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 맞는데 절대 여보가 생각하는 상황 아니야. 너무 사연이 기구해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남편 폭력 때문에 못 견디고 이혼하려고 했대. 근데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이혼할 거면 파양한다고 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했대. 양부모한테 돌아갈 수는 없고 도움 청할 곳이라고는 나밖에 없어서 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그래서 좀 도와줬을 뿐이야. 그 외에 다른 일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어. 남편의 구구절절한 설명을 끝까지 들었던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 여자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죠. 폭력적인 남편은 물론이고 매정한 양부모까지. 같은 여자로서 그 여자가 겪어온 삶이 마음 아픈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을 왜 남편이 도와줘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걸 당신이 도와줘야 하는데? 아니, 어디까지 도와줄 생각으로 모텔까지 드나들면서 다닌 건데요?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모텔에서 숨어 지내라고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작은 집이라도 얻어줄 생각으로. 집? 집을 해줄 생각이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세상 어떤 사람이 과거 만났다가 헤어진 여자가 이혼했다고 살집을 구해주고 매일같이 다니면서 봐주겠어.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사연이 너무 딱하잖아. 나중에 사정 좋아지면 갚는다고 하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빽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가질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제게 미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는 태도였어요. 남편은 인간적 도리를 다 했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이 상황에서도 저를 어떻게든 설득시키려는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참고 싶지도 않았고요. 의지할 곳이라고는 나밖에 없었다고 하잖아. 어떻게 안 도와줘. 그리고 이미 집도 얻어줬고 내일이면 입주도 할 거야. 그럼 앞으로 다시 볼 일 없을 거고. 집을 벌써 해줬어? 내일이 입주? 그렇게까지 해줬으면서 다시 볼 일이 없다고? 당신 정말 날 뭘로 보는 거예요? 됐어요. 당신과 더 이상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깔끔하게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요. 나도 우리 아이들도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제게 그저 그 여자를 가엾게 여겨달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낼 테니 확실하게 도장이나 찍으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붙들고 싶어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죠. 집에 들어왔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과 결혼하며 지냈던 모든 순간들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전화가 오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만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의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온 거죠.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왔더라고요.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때마침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아이들에게 못 볼 것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하더군요. 그 여자는 차분하게 남편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으며 파양까지 당하고 나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봐요, 당신. 정말 도움 청할 곳이 없어서 우리 남편한테 연락을 한 건가요? 결혼한다는 남편한테 과거 만나면서 찍어온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보냈던 당신이? 몇 년 전에도 만나달라고 전화 걸었었죠? 나랑 통화한 적도 있었잖아요, 당신.
제 말에 방금까지 청순 가련 여자 주인공처럼 앉아있던 여자가 단박에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그러고는 거기까지 눈치를 챘으면 빨리 이혼하라고 말했죠.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뺨이라도 한 대 쳐올리고 싶었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그 여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었겠죠. 연애를 할 때도 늘 저를 첫 번째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런 남자를 또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래서 흔들어 보려고 앨범도 보냈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연락 취했는데 단호하게 밀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잖아요. 내 상황을 그 남자가 그냥 보고 넘길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번 기회를 악착같이 이용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해줘요. 당신은 그 남자 아니라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는 당신보다 내가 더 어울려요. 내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정말인지 말인지 개 짖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는 빨리 이혼 결정을 내리라고 하고는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르게 당당하게 나갔죠. 정말이지 저는 미친 듯이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고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는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이혼에 쓸 증거로 생각할 생각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저는 그 파일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곧 전화가 왔죠.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 그 사람 만났어? 여길 알려준 사람이 당신이잖아요. 그랬으면서 나한테 만났냐고 물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그 여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던데 내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나 모르겠군요. 남편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으며 자신도 속았다고 하소연했죠. 여자와 대화를 하며 남편이 어느 정도 속았을 것이라고는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걸 직접 남편의 입으로 듣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 필요 없으니 그 여자의 말대로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고 변호사가 찾아갈 테니 합의를 하자고 말이죠. 재판까지 가는 것은 서로 간에 피곤할 테니 빨리 결정을 하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흉계를 꾸며 우리를 갈라서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장단에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하는데 참 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하고는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 하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당연히 남편의 연락도 시어머니의 연락도 차단해버리고 집도 이사를 했죠. 그 일이 터진 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도 서류를 정리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몇 번이나 서류를 보냈지만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만 아빠를 찾는 모습에서 쉽게 결심이 서지 않더라고요. 왜 아빠와 함께 살지 않느냐고 아빠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고요. 거기다 남편에게서는 편지도 왔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 집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정신이 나갔었다고 하면서 용서를 해줄 수 없겠느냐는 내용이었어요. 거기다 요즘은 어떻게 알았는지 회사나 집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나 아이들 생일과 같은 기념일은 물론이고 명절 때도 빠지지 않고 친정까지 신경을 쓰고 있죠.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볼 때마다 힘이 듭니다. 이혼이 정말 정답일까요?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딱 눈 감고 남편을 용서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혼녀입니다. 아직도 이런 말이 적응이 안 되지만요. 문득 생각해보니 이혼한 지 햇수로 몇 해가 지났네요. 가끔은 제가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다는 것이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20대 아가씨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고 한동안은 제가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혼을 해서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제 인생 이야기는 바로 제 이혼 스토리와 얄미운 동서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섬유 사업을 하시는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잣집 외동딸로 철없이 자라던 제가 운명이라 믿었던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했다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남친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타지로 가다 보니 외로운 생각에 저는 이것저것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게임 동아리가 제일 재미있어서 컴퓨터 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좀 이과 성향인지라 게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군요. 그렇게 게임을 취미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동아리 말고도 온라인으로 같이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정모도 하게 되고 정모를 나가보니 게임이라는 공통 취미 때문에 즐거워서 술자리도 하게 되곤 했는데 그러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건축학과를 다니는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는데 키도 크고 눈썹이 진한 그 사람의 외모는 딱 말 그대로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나와 다르게 뭔가 세련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몇 번을 만나 게임도 하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하다 보니 서로 연애를 하기로 얘기가 되었고 계속 밖에서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을 자취방에도 들이게 되었죠. 그러다가 실수로 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휴학 중이었던 때였죠. 저는 그렇게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얼떨결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저에게 아기를 포기하라고 강요도 하고 병원으로 끌고 가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한동안 친정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3개월 후 아기를 낳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시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카드값이며 뭐며 형편이 안 좋은데도 항상 중고라도 외제차를 타야 하셨고 철마다 백화점에 드나들며 옷을 장만하곤 하셨죠. 그런 돈들을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계속 집안은 돈에 허덕였습니다. 남편 역시 돈이 있든 없든 일단은 자신이 쓰던 브랜드를 써야 하고 가구 하나도 저렴한 것을 사는 법이 없었죠. 아기가 태어나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몰두하는 동안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생활에서 저와 아기가 함께하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큰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밖으로만 돌기 바빴죠. 저는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다가 지쳐서 잠들고 또 아기 칭얼거리는 소리에 깼죠. 그렇게 혼자서 내내 아기를 돌보다 보니 제때 머리를 감을 수도 없었고 끼니 역시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었어요. 손톱 하나 제대로 깎을 시간이 없고 화장실에 볼일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시어른들은 가끔 아기가 보고 싶다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거나 오셔서 식사까지 2끼 이상 얻어먹고 가셨어요. 저는 우는 아기 젖먹이랴 제가 젖먹이는 것을 빤히 민망하게 보고 있을 정도로 배려가 없는 시부모님 치닥거리하랴. 나중에는 정신이 멍하고 아무 의욕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과 육아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 남편이 딱 그 짝이더군요. 육아도 시댁 식구들 치닥거리도 모두 제 몫이고 제가 친정의 발길을 끊었다고 사위 노릇도 전혀 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저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편하게만 살아서 제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지, 많은 것을 누렸는지 몰랐던 것이었어요. 겨우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이가 두 돌이 되었을 즈음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을 때 설상가상으로 친정은 그새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섬유산업 공장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서 섬유산업 자체가 예전 같지 않아졌고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이었죠. 저는 아기를 안고 오랜만에 고향으로 부모님을 찾아가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기를 데리고 자주 왕래하며 지내기 시작했어요. 남처럼 구는 남편 대신 친정을 의지하면서요. 그제서야 답답하게 명치 끝을 누르고 있던 것 같던 체중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제 가슴 속에 쌓였던 것은 화병이었겠죠. 흔히들 육아 우울증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육아 우울증의 원인은 남편의 역할이 크거든요. 여자들은 자신이 아기를 키우면서 힘들 때 조금이라도 남편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위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때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평생 남편에게 서운함을 가슴에 품게 되죠. 밖으로만 나돌고 나에게 모든 육아를 떠넘기는 남편 말고도 저의 스트레스 요인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건건 저를 비꼬고 조롱하려 드는 동서였어요.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아기가 생겨 결혼을 해버려 결혼 당시 직업도 없었고 돈 벌 능력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만 그때는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반면에 남편의 동생 와이프로 시댁에 들어온 동서는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로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전공은 통번역이라고 했죠. 저는 동서가 처음 우리 시댁에 인사를 하러 온 날부터 동서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명절에 도련님이 갑자기 이번 주말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토요일 점심에 식당에서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도련님이 소개한다는 여자친구를 갈빗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끼익! 가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아가씨는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로 단정하게 입고 있더군요.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얼굴이었죠. 다만 치켜 올라간 눈매 때문에 여우상이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눈매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눈웃음 친다는 그런 눈이었거든요. 제가 마음에 들고 말고 하는 게 사실 별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요. 남편은 예쁜 아가씨가 들어오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동생과 아가씨를 번갈아 보며 흐뭇해하더군요. 아가씨도 싹싹하게 인사를 하며 저희에게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 껄끄러운 기분과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들었지만 어찌저찌 식사를 하고 있었죠. 둘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선후배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와서 대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는 남편의 동생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생 모임에 갔다가 술자리에서 서로 죽이 맞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따로 만나게 되고 그러다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만난 지 6개월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 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미국 유학까지 보내는 집안이니 집에 돈도 있고 형편은 안 봐도 좋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예쁘고 능력 있는 동서가 생긴다고 생각하자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시부모님 역시 예쁜 아가씨가 직업도 좋다고 하니 눈에서 아주 하트가 나오더군요.
저도 뭔가 마음은 안 좋지만 질투겠거니 하면서 그냥 손아래 동서가 될 사람이니 최대한 좋게 받아들여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 화장실에서 일은 일어났습니다. 아가씨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뜨고 난 후 저도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아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옆칸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통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니까? 돈 있는 척 외제차 끌고 다니더니 영 돈도 없는 지방 같다니까. 나 이 결혼 해야 될까 심히 고민된다, 진짜. 시어머니 들고 계시는 가방도 어쩐지 가짜 같아. 그리고 남친 형 와이프 있잖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내 형님 되는 거지? 직업이 뭔지 아냐? 무직이라고, 무직. 대학을 중퇴했대. 아니, 애는 키우고 있지. 가정주부? 그게 무직이지 뭐. 요즘 세상에 누가 애만 키우고 집에서 논다니? 진짜 대단하지 않냐? 얼굴도 두껍지. 외벌이로 어떻게 먹고 산다고. 뭐 형님이긴 하니까 억지로 웃긴 했지만 내가 상상한 그런 멋진 형님이 아니니까 영 마음에 들진 않지. 저는 순간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저 목소리가 아까 도련님 여친이라고 인사한 그분 같더군요. 이렇게 바로 뒤에서 제 뒷담화를 하다니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대놓고 욕하는 것을 처음 들어서인지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문소리가 들리고 그 전화를 하셨던 분은 나가신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레 손 씻는 곳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애써 닦았습니다. 바보같이 애까지 낳고 저도 나름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울지 말고 더 당당하게, 비록 직업은 없지만 내가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내 가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 보여주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첫인상을 남기고 도련님은 식구들의 적극적인 찬성 속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되셨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아가씨는 자주 시댁에 들렀고 저도 아기를 시어머님께서 좀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시부모님은 그분이 무슨 말만 하면 웃으며 박수를 치고 오냐 알았다 하시며 벌써 며느리 대접을 톡톡히 해주시더군요. 심지어 제 남편조차 흐뭇한 표정으로 아가씨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열등감 때문에 이런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인지 그분을 볼 때마다 제 기분이 너무 별로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바닥인지요. 이때까지는 남편을 그래도 의지하고 애정이 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저의 우려를 슬쩍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보, 그런데 말이야. 도련님이 데려오신 그 아가씨 말이야. 좀 그렇지 않아? 뭐가 그런데? 아니, 지나치게 아는 척하는 것도 그렇고 좀 예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진짜 확실한 건 아닌데 내가 처음 만나던 날 식당에서 그 아가씨 바로 뒤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칸에서 그 아가씨가 친구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그런데 시댁도 못 산다고 욕을 하고 형님 자리인 나도 직업도 없고 대학 중퇴라고 쪽팔린다고 막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대화로 봐서는 전혀 교수님을 할 정도로 교양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무지 속물 같아 보였거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내 동생이 좋다는 사람한테 네가 뭘 안다고 속물이네 마네야. 그리고 뭐 우리 집이 돈이 없어? 그거 당신 생각 아니야? 남편은 대뜸 무슨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는지 제 이야기에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남편이 왜 저렇게 과잉 반응하나 싶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예비동서 이야기나 도련님 이야기 자체를 아예 하질 않았어요. 저는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한다고 결혼이 없던 일이 될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뒤로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끝도 없이 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그건 바로 시도 때도 없이 동서 심부름을 시켜대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인지 시간 강사인지 모르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대단한 분이시라 예비 동서는 결혼 준비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대놓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네가 작은 애 결혼 준비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네? 제가요? 오늘 이 스튜디오로 가서 액자 좀 찾아오렴. 글쎄 우리 최 교수가 수업이 많아서 가기 힘들다지 뭐니? 넌 어차피 애기 어린이집 가고 나면 시간이 남잖니, 응? 네. 저는 그렇게 집에서 멀고 먼 강남까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액자를 가지러 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찾아오라는 액자는 크기가 너무 커서 도저히 대중교통으로 제가 들고 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죠. 제 몸보다 조금 작은 액자를 낑낑 들고 억지로 콜택시 중에 큰 차를 불러 제 몸을 우겨넣은 채 액자를 모셔가자니 참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교수든 뭐든 나랑 똑같은 이 집안 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다르게 하나 싶고 우리 친정이 망하지만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스스로 기가 죽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의 끝에 나 자신이 너무 못나고 초라하게 느껴져 혼자 눈물을 글썽이곤 했습니다. 친정이 돈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스스로 노력해서 직업을 가지면 된다고요? 저도 남일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그저 직업도 없고 친정도 힘들어져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저 자신이 싫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액자를 끌고 갔더니 집 앞에 와서 서는 콜택시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예, 저건 일부러 불러야 오는 큰 차 아니니? 너 왜 저런 차를 타고 왔어? 돈 아깝게. 어머니께서 액자를 오늘 좀 꼭 찾아와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는 없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거기 직원들한테 우체국으로 택배 보내라고 하지 그랬어. 택배비보다 택시비가 딱 봐도 헐 비싸겠구만. 아이고, 너 이제 친정 형편도 안 좋아졌다면서 돈 좀 아껴 써라, 응? 네.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잔소리만 잔뜩 듣고 풀이 죽어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의 결혼 준비 도우미 역할은 계속되었어요. 동서는 계속 낮에는 수업 때문에 바쁘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고 하기 싫다고 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바쁜 동서 대신 좀 이것저것 볼일 봐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하면서요. 저는 액자 나르기에 이어 드레스샵 들르기도 해야 했습니다. 동서는 저를 드레스샵까지 끌고 가서 이게 예쁘냐 저게 예쁘냐 하면서 은근히 제 몸매를 까내리는 것이었어요. 형님도 드레스샵 오신 김에 드레스 한번 입어보실래요? 난 예약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입어 드레스를. 동서나 이쁜 거 골라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골라놓은 거라도 한번 입어보실래요? 기분 내실 겸. 허리 사이즈가 안 맞겠구나. 안 된대요, 형님. 큰 사이즈가 없다네요. 그래. 형님, 그런데 요즘은 아기 엄마들도 다 날씬하던데 형님은 살 좀 뺄 생각 없으세요? 자기 관리도 요즘 중요한데. 난 내 몸에 만족해. 너무 마르면 기운도 없고 나는 별로더라고. 꼭 살 못 빼는 분들이 그런 말 하시던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며 애써 못 들은 척 꾹꾹 눌러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드레스샵에서 굴욕을 참아내자 이번에는 가구를 고르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어요. 형님, 저는 호두나무 식탁을 꼭 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호두나무는 다른 나무하고는 좀 달라? 월넛 모르세요? 응? 단단하고 식탁으로 쓰기에 좋아서 비싼 소재잖아요. 저는 그게 제 로망이거든요. 식탁 겸 책상 느낌으로 월넛 식탁 놓는 거. 아, 그렇구나. 형님이 한번 인터넷 검색으로 월넛 식탁이 어떤 게 있는지 추려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요새 강의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애들 시험 성적도 내야 하고, 진짜 확 일을 때려쳐 버릴까 봐요. 어머님이 저 대학 나간다고 무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관둔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쉬는 형님이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동서는 말끝마다 제가 집에 있는 가정주부라는 점과 동서보다 살집이 있는 몸매라는 점, 그리고 직업이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칭찬을 하는 듯 하면서 까대더군요. 왜 그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은근히 서로 까는 거. 저도 여중여고 출신이기 때문에 왜 좋은 의도로만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동서를 공격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등신 같은 짓이었죠. 액자 나르기, 드레스샵 따라가기, 그리고 가구 고르기까지 저는 동서의 결혼 준비 기간 내내 마치 동서의 비서인 양 결혼 당사자들이 해야 하는 일까지 잡다하고 귀찮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오죽하면 같이 스드메 계약을 했던 웨딩 플래너까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을까요? 그렇게 계속 제 결혼 준비도 아닌 남의 결혼식 준비에 시달리자 저는 가뜩이나 혼자 아기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정말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를 냈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머니께서 사사건건 계속 나한테 신랑 신부가 해야 될 일을 시키잖아. 왜 내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하냐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남편은 갑자기 저를 물끄러미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그게 무슨 욕이야? 밖에 나가서 물어봐. 어느 시어머니가 아랫동서 결혼준비 심부름을 손윗동서한테 시키나? 짝! 순간 눈앞에 별이 번쩍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이 제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자고 있던 아기가 놀라서 울면서 저에게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하라면 할 것이지 정신 차리라고 좀 때렸다.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 거지. 그 말을 남긴 채 남편은 울고 있는 아기와 저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때리고 나서 오히려 더 적반하장인 남편. 정말 저는 기가 막히더군요. 이제껏 이런 인간을 내가 믿고 살았나 싶은 것이 그동안 보내온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맹목적으로 자기 집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 좋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한다니. 시댁 욕을 좀 했기로써니 저한테 손찌검을 하다뇨. 결국 저는 도저히 그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 밤에 벌개진 뺨을 붙잡고 너무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는 아기를 안고서 도망치듯이 잠옷바지를 입고 나오던 그날의 그 끔찍했던 기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가서 6개월을 남편을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일단 가서 진단서부터 다 끊어두었고 정신과 상담도 갔습니다. 날짜가 지나가자 생각할수록 분한 기분이 올라왔어요. 연애할 때는 저한테 사랑을 속삭이면서 잘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제 뺨을 때렸다는 것. 그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며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을 각오했습니다. 그동안 아기도 전혀 돌보지 않고 항상 뒤로 빠져있던 남편, 돈 벌어온다고 유세하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 한 번 했다고 바로 제 싸대기를 때리는 남편.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시댁 이야기라면 이성이고 뭐고 없는 사람처럼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복종하고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제가 원하는 것이 있기에 계속 시댁 일에 끌려다니고 제가 집에서 아기를 돌본다는 이유로 마치 하인처럼 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기로 해놓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를 때리다니 부부간의 상호 존중이 없다면 더 이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아기는 이제 세 돌이 좀 넘어 막 엄마 아빠를 알고 말도 잘할 때였습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웃음이 나는 그런 저의 보물이었죠. 저는 차마 아기에게서 아빠를 떼어놓는 것이 죄라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남편이 제 뺨을 때린 순간 이 결혼은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요. 또 남편이 저에게 어영부영 사과를 하고 아기를 안아 올리고 은근슬쩍 제 곁에 와서는 별일 아닌 양 굴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때렸는데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구는 건가? 저는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죽을 만큼 저를 때린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자라면 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나중에 저를 원망하거나 아빠를 빼앗았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저는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시간은 흘러 도련님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단 결혼식에 안 갈 수는 없었기에 아기를 데리고 남편과 결혼식에 참석했죠. 막 식장에 도착해서 남편과 예식장 좌석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저에게 손짓을 하셨어요. 얘야, 이리 와봐라, 어서.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금 급한 일이 있다는데 신부 대기실 좀 가봐, 어? 저는 그 길로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동서는 당시 유행이었던 머메이드 라인의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아, 형님, 친구들이 축의금을 따로 주는데 제가 돈을 챙길 수가 없어서요. 형님이 제 옆에서 좀 축의금 받고 식권 좀 제 친구들한테 챙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보통 신부 친구가 하는 가방순이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순이가 뭐냐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결혼식이 신랑 신부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손님을 치르는 행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신랑이나 신부 친구들은 당사자인 신랑 신부에게 축의금을 바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부 친구들은 미리 선물을 하거나 결혼 전에 이체를 하기도 하고 또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를 챙기는 신부 둘러리에게 돈을 맡기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가방을 들고 있다고 해서 가방순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가방 순위는 보통 제일 친한 친구에게 맡기는 것인데 손윗동서인 저보고 그걸 하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동서 치닥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돈 봉투를 받고 식권을 나눠주었어요. 신부 친구들이 많아서 봉투를 몇 개 받았는지 정리도 못한 채 그냥 가방에 집어넣기만 했죠. 그리고 신부가 입장하고 나서 저는 가방을 잘 챙겨서 결혼식 내내 들고 있다가 나중에 신혼여행을 떠나는 동서의 캐리어에 넣어두었습니다. 동서에게도 문자로 동서 캐리어에 넣어두었다고 여행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서네는 결혼식이 끝난 바로 그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해서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직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어머니와 동서가 부탁을 하는데 갑자기 못한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결혼식까지 동서 수발을 들고 말았죠. 그런데 동서가 하와이에서 다녀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동서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으로 인사를 오는 날이라며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도 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저와 신랑은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동서는 하와이에서 사왔다며 마카다미아 등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주고 하와이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실컷 하더니 동서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그런데 우리 부부 하와이 가서 싸웠잖아요. 진짜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제 친구 중에 신랑하고도 엄청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편지를 썼다면서 축의금 편지에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걸 맞추면 자기가 낸 축의금의 2배를 더 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요? 근데 그 친구가 형님한테 분명히 축의금과 편지를 줬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편지와 돈 봉투가 없는 거 있죠? 축의금을 50만 원이나 했다는데 형님 혹시 못 보셨어요? 아니요. 전 분명 봉투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가방에 넣어뒀어요. 정신이 하도 없어서 봉투가 몇 개인지도 안 세어봤는데 결국 그 봉투를 못 찾은 거예요? 진짜요? 형님이 진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봉투를 못 찾았는데 저희 그것 때문에 하와이 호텔에서 조식 먹다가 싸웠잖아요. 형님, 없던 일로 해드릴 테니까 혹시 그 봉투 가지고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네? 듣자 하니까 이건 사람을 무슨 도둑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동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아무렴 내가 동서 친구가 준 축의금에 손을 댔을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음이 안 가면 동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야지. 왜 돈가방을 나한테 맡겼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이런 소리나 듣고 진짜 이게 무슨 꼴인지. 저 이만 일어날게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리는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 자리를 아기를 안고 일어나 버렸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리고 주체가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봐도 정도가 있지. 제가 그 돈 50만 원을 훔치기라도 했다는 걸까요? 제가 씩씩대면서 시댁문을 나서려던 때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첫째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니? 어? 저기 이렇게 일어나지 말고 네가 진짜 용돈이 필요했으면 말해도 돼. 우리 다 이해한다. 어? 어머니까지 제 말 끝까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직업이 없고 아기만 키우고 어머니 심부름이나 한다지만 그래도 도둑질을 하겠어요? 정말 억울하네요. 저는 저를 붙잡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그만 쿵 하고 살짝 넘어지셨어요. 엄마, 괜찮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넘어진 어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여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잡으셔서 뿌리치다가. 우리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 남편은 갑자기 눈을 까뒤집더니 아기를 안고 있는 저에게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기를 안고 몸을 재빨리 뒤로 돌렸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그릇이 깨지면서 제 등에 유리파편이 조금 스쳐 피가 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릇을 던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살을 섞고 산 저에게 이런 행동이라니. 저는 남편의 맛이 간 듯한 눈동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나한테 이런 폭력을 가하겠구나. 나도 우리 아기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겠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기를 소중히 안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겨 고속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저의 모습과 등의 상처를 보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그저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시고 밴드를 붙여주며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한없이 따뜻하게 저를 다독여주는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더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은 제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느껴지고 그동안의 제 결혼 생활이 전부 엉망이 된 듯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저에게 다정하고 저를 존중하는 사람이었는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렇게 시댁일, 특히 어머니 일만 엮이면 맹목적으로 변해 마치 제가 항상 모든 것을 다 시댁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통 속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남자와 다시 합칠 수는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난생 처음 찾아가 본 법률 사무실에서 저는 젊은 여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고생이 많으셨겠다고 위로를 건네더군요. 그리고 일단 폭력에 대한 것은 진단서를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진단서를 떼고 변호사와 상의 끝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 이혼이 가장 좋지만 상대방이 조건을 바꾸는 경우 골치 아파질 수가 있으니 조정 이혼이나 소송을 해야 하는데 조정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 한다며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그냥 소송을 하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1년여간 고통스러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한때 서로 사랑을 맹세하던 사람들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저는 아이 엄마이기에 그 기간 동안 정신과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힘들더니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아기와 제가 안정적으로 집을 얻고 생활을 하게 되자 그래도 제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친정 부근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엄마 친구분 중에서 청소업체 대표님이 계셨는데 팀을 이루어 청소를 하는 일이 생각보다 수입도 괜찮고 요즘 입주 청소를 찾는 수요가 많다며 저에게 청소 일을 권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사 들어올 아파트 청소나 또 제가 속하게 된 회사에서 연 단위로 계약을 맺고 맡아서 진행하는 건물 청소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성실히 일해가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기를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보살피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정리를 하고 나니 좋았던 점은 저도 그동안 시댁 일을 살피느라 만나지 못했던 친정 행사에도 마음 편히 나갈 수 있게 되고 제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보고 못 봤던 사촌 남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작은아버지도 배웠죠. 작은아버지는 대학에서 박사를 따시고 시간 강사로 오래 강의를 하신 분이었는데 예전에 듣기로 교수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꽤 학계에서 인정받으신다고 종종 TV에도 나오시게 되었다고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뵙는 작은아버지가 반가워 꾸벅 90도 인사를 드렸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현정이 아니니? 그래, 소식은 들었다. 이혼했다지? 작은아버지는 저를 보고서 환하게 웃으며 이혼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잘했다, 잘했어.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남들은 신경 쓸 거 없다. 너 하나 마음 편하고 행복하면 돼. 잘 살 거야. 우리 현정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데. 저는 이혼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데다가 진심으로 제 앞날을 응원해 주시는 작은아버지 덕분에 눈물이 핑 돌아 그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다 괜찮다며 저를 힘껏 안아주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결혼식 이후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지요. 그리고 작은아버지께 그동안 소원했던 것이 죄송해서 앞으로는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잘하면서 살자고 혼자 다짐을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제가 주기적으로 청소하러 가는 큰 빌딩에 종종 점심 식사를 하러 학교 직원들과 들른다며 다음에 한번 점심 같이 하자고 나중에 우리 학교 청소도 너희 업체에서 맡아서 하면 좋겠다고 대표님 연락처 좀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하는 청소 일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대표님의 총애를 받아 전반적인 청소 의뢰 관리팀과 팀 관리를 맡고 있었고 조만간 사업체로 독립할 예정이었어요. 대표님은 자신이 너무 맡고 있는 일이 많으니 저보고 나가서 차려 팀을 더 확장해서 이 지역을 같이 관리해보자고 저에게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개업 준비하랴, 맡고 있는 건물 청소 일이며 아파트 청소 일을 하랴, 저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우리 업체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큰 빌딩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로비에도 여기저기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아 직원들에게 청소를 맡겼더니 영 깨끗하지가 않아 제가 직접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형님! 어디선가 들어본 불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는 점심시간이었고 빌딩 지하에 맛집들이 몰려있어 인근 직장인이며 대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정신없는 와중이었죠. 저는 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어딘지 귀에 익은 듯하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역시나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얄미운 목소리, 동서였습니다. 동서? 어머, 안 그래도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직장 구하신 거예요? 청소 아주머니가 되셨네요. 동서는 의기양양하게 직장 사람들인 듯한 사람들을 우르르 제 옆으로 데리고 와서는 아래 위로 청소복을 입은 저를 스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몹시 불쾌했지만 당당했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동서에게 말했죠. 그래. 나 직장 구했어. 잘 지냈어? 형님,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빌딩 청소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화장실도 진짜 지저분할 것 같은데. 동서는 마음에도 없는 제 걱정을 해주더군요. 일이 많아서 바쁘니 그만 가. 형님, 그러지 말고 제가 어떻게 우리 학교에다 한번 이야기 잘 좀 해볼까요? 이런 힘든 빌딩 일 하지 마시고 형님 우리 학교에서 청소하실 수 있게. 이혼하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사정 말하면 감안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동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여놓으면서 저를 약올리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에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때도 참 궁금했는데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 괴로운 나머지 그만 동서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제발 좀 가라고!
웅성웅성 동서의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자 놀랐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 이게 누구야? 현정아? 갑자기 홍해를 가르듯 사람들 사이로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분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을 거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럴 수가. 근처 학교에 계시다더니 바로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작은아버지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총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총장님?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작은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와 덥석 악수를 하시더군요. 잘 있었어? 우리 학교도 좀 맡아달라니까. 건강하셨죠?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 청소하시는 분과 아시나요? 동서는 갑자기 저와 작은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데 끼어들더군요. 작은아버지는 동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그 통번역 강의 나오는 시간 강사였던가? 이분은 내가 아주 잘 아는 분이지. 청소업체 실장님이신데 내가 요즘 청소를 부탁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참고로 내 조카이기도 하고. 네? 동서의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못 들었는가? 내 조카라고. 내 조카 현정이. 내가 조카 중 제일 예뻐하는 아일세. 다음 달에 청소업체 차려서 어엿한 대표가 된다네. 아마 돈도 자네 월급의 한 5배는 벌걸? 동서는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종종거리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뭔가 오래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못된 여우가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라고 잘난 척하던 동서의 정체가 고작 시간 강사였다는 것도 통쾌했습니다. 물론 시간 강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서 본인이 자신이 정교수라고 강조를 하고 시댁에서 대우를 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통쾌했다는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이제라도 자신이 반성할 테니 다 잊고 재결합해서 잘 지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를 통해 들은 건지 넌지시 제 사업에 대해서 묻더군요. 사업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냐고요?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저한테 폭력을 휘두를 때는 언제고 무슨 재결합이며 또 무슨 수입 타령인지. 웃기는 소리 말고 그냥 면접 교섭 때나 아이한테 잘해줘. 우리 애 기죽지 않게. 저는 이제 아이 이야기 말고는 남편과 나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당신이 결국 끝까지 우겨서 소송하는 바람에 우리 애가 한부모 가정이 된 거 아니야. 네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참 끝까지 뻔뻔하구나. 진짜 너도 대단하다. 매사에 남 탓하는 버릇 좀 어떻게 못 고치니?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또다시 정을 뗐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저런 놈과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지. 이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네요. 여러분도 혹시 결혼을 앞두신 젊은 분들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남 탓을 하는지, 싸울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성이 있는지 꼭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혼하는 꼴 나지 말고요. 저의 이런 골치 아픈 개인사와는 다르게 제 사업은 나날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필수적으로 이사를 갈 때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무조건 돈 주고 청소를 부르는 분위기다 보니 회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저는 이제 현장은 뛰질 않고 청소가 마무리되면 최종 점검만 하면서 남편이 인테리어 일할 때 벌던 돈보다 몇 배나 되는 큰 돈을 법니다.
가끔은 남편 그늘 밑에 살며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에 감사하며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축을 꿈꾸던 그때가 순진했다 싶고 그때 제가 가엾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마음이 참 이랬다 저랬다인 게 이혼하고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일상에서 아빠와 함께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이집 버스에서 아빠 손을 잡고 내리는 아이의 모습이라든가 목마를 태워 아이를 데리고 가는 아이 아빠의 모습. 그런 것들이 가끔 어쩌다 이렇게까지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까 제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렇지만 어떤 선택이든지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숨쉬고 팔다리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말이 좀 두서가 없었죠? 벌써 가을이 되어 마음이 좀 그런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횡설수설하였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부디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제가 이혼을 겪으며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지금 그 지옥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저의 작은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안 맞았을 뿐이니까요. 당신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중하고 또 소중한 사람이니 남의 눈 신경 쓰지 말고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면 됩니다. 저와 함께 힘내요, 우리. 감사합니다.